네, 실적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호황제 이슈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향성을 찾고 있는 시장, 과연 국내장은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송태현 과장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국채 금리 추가 상승으로 시장 반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어제도 국채 금리였고 오늘도 간밤에 또 국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겨우시겠지만 국채금리가 사실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이 나오다가도 다시 하락 반전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스닥이 장중에 1.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끝에는 0.6% 하락으로 끝났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국채금리가 적어도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락하기 전까지는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사실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4.21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9.8bp가 오르게 됐고요. 미국 2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4.6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정말 5%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국 2년 국채 금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마저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의 주된 원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역시나 연준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깃털처럼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더디게 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말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의 인플레이션이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올해 말까지 금리가 4%를 크게 웃돌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11월은 물론 12월 달에도 75bp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기준 금리 전망에 대해서 4.5%에서 4.75%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라든지 카시카리 총재라든지 이러한 이 연은 총재들과 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일단 강경한 어조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국채금리 상승에 많은 부분 더욱더 속도를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좋게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고용지표가 탄탄하니까 이제 통화정책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논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돼서 연준 이사라든지 경제지표가 이렇게 발표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 이 소시에테 제너럴에서는 이 장기적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 당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더욱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콘디고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장지수 펀드와 채권형 펀드로 많은 자금이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국채를 주식의 진정한 대안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국채 쪽으로 자금이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역시나 자금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흐름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또 한 번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관련돼서는 CME 패드워치에서 11월 75bp 인상 확률이 97.9%, 그리고 12월 75bp 인상 확률이 75%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11월도 자이언트 스텝, 12월도 자이언트 스텝, 이거를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높아진 금리, 인플레이션,
참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 내에서도 종목들 중에서 등락이 좀 심하게 나온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개별적인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적 발표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상당히 거칠게 많은 부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일 장 마감을 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마감한 시간에서부터 좋지 못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경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크레딧 판매가 매출이 감소를 했고 비용이 증가하고 물류 차질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생산 대수와 인도 대수가 성장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 테슬라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감을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3년도에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타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약간의 우려감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든 하스켓에서는 이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머스크 CEO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발표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와 결국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아람코보다도 시가총액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른 이제 이 추가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부분 때문이다라는 부분과 일맥상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도 조정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셨어야 될 텐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한 2.4%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루시드가 0.32% 하락, 리오는 오히려 0.6% 정도 상승이 나왔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3.5%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이러한 주가 하락이 전기차 전반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와줬고요. 또 다른 이제 호실적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IBM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IBM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매출액이라든지 EPS 모두가 컨센서스를 상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IBM이 어떻게 실적이 좋게 나왔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의문 부호가 많이 달리시기는 할 텐데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도 역시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CEO는 연간 한 자릿수 중간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IBM이 오늘 시장에서 5% 정도의 강한 시장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코엔에서는 이제 글로벌 매크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둔화와 이제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및 장비 수출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 20에서 25억 불 정도의 매출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미 램 리서치가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코엔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램 리서치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오늘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9%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비교적 반도체 관련돼서는 선방된 부분이 있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8%,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 1%,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1%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 흐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 준비한 종목은 바로 넥스틴이 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쪽에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간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역시 잘 나올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 150%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 가까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모두 아실 텐데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속도를 더욱더 많은 부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넥스팅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수주에 대한 물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매출에 대한 감소폭이 일부 일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이런 부분을 더 크게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넥스틴의 9월 같은 경우에 이 기존 공장 외에도 신규 클린룸 구축을 함에 따라서 기존 캐파의 한 2배 정도 수준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국향 매출이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사 수혜로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램 리서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반도체 쪽으로 연결해서 넥스틴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